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솔루셔니스트의 천기 누설이라고 제가 일단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천기 누설이라고 그냥 해봤는데 수익형 부동산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를 제가 드리면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포트시의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전에는 시행사 대표를 역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시행을 좀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가주택을 직접 개발도 참여하고 있고 컨설팅도 참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임야도 역시 컨설팅 및 직접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어떤 좀 조언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을 분석해서 투자처를 안내해드리는 이러한 지금 업무를 주력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투자처 분석이라든지 행정계획에 기반한 투자처 분석이라든지 어떤 임야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제가 좀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셨다시피 부동산 솔루셔니스트로 블로그 및 카페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나 월간 잡지 파워코리아에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오시면 보신 부분은 보시는 거고, 제가 이제 TV는 이제 나온 부분하고 잡지하는 부분이고요.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강의는 사실 수익형 부동산만 가지고도 3시간 강의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익형 부동산 말고도 여러분들께 임야라든지 투자처 분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짜다 보니까 1시간에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워낙 많고 알려드릴 게 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향후에 제가 이러한 소주제의 수익형 부동산이나 임야 또는 투자처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장시간으로 심화 과정을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거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모르고 있던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 및 특징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수익형 부동산 종류가 있을 것이고 또 모르시는 수익형 부동산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법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오피스텔 투자하는 법에 있어서 일단 3가지를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게 공실률하고 수익성하고 황금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구분할 줄 알자, 주택의 분류 및 다가구 다세대에 비교한 부분, 그리고 다중주택 사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분류,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러한 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넘어가시고, 다가구 다세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다중주택은 뭔지. 서울에는 요즘 다중주택,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죠. 고시원하고 이렇게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네요. 10%에서 15%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다중주택 사례, 고시원도 모르고 있던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홀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고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오늘은 강의안을, 이게 제가 첫 강의가 PT가 36장 정도 되고요. 두 번째가 한 20장, 세 번째가 한 38장. 여러분들께 한 명씩 다 그렇게 나눠주려 하다 보니 용지가 너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한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강의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 다음에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실 때 그때 강의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판서를 좀 들어갈 거거든요. 또 제가 말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좀 메모를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은 PT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PT 없는 내용인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가 제 스스로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건 아닌데 제 스스로 창원 오피스텔이 어디가 남는지 한번 제가 몇 군데를 꼽아봤습니다. 그 꼽아보면서 그 지역에 대한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추천도 중요한데 제가 어디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은 절대 안 붙일 겁니다. 알아서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보는 입지 분석하는 방법, 왜 이쪽이 중요한지 그거를 잘 알아가지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기타 여러 가지 일하실 때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시고 그걸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이죠. 점포주택을 제가 이제 개발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과정이 진행되어 왔고 어떤 특징을 주로 잡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특히나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명퇴하신 분들 이런 상가주택이나 점포주택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그분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고 있던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 및 특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은 비슷합니다만 오피스텔이 주로 이제 목적이 업무용이죠. 주 목적은 업무용인데 이게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현재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수도권이나 서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오피스텔은 나중에 이제 뒤에 정확하게 오피스텔이 어떻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오늘 창원의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처를 좀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다중주택, 다가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혹시 공인중개사분 계시는지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다중주택, 다가주택, 다세대주택이 여러분들께서 좀 굉장히 혼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 있죠. 원룸을 다중주택의 원룸을 다가구주택도 원룸이라고 해요. 다세대주택도 원룸이라고 해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다중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원룸, 다세대주택 원룸이라 해야 되고 명칭을 각각의 특징이 있죠. 다중주택의 특징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각 방에서 취사가 안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고시원처럼 공동 취사 시설이 있다는 거죠. 공동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각 방에서 취사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구분 등기도 안 되죠. 구분 등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기는 다중주택들도 서울에는 어떤 트렌드로 들어가냐면 여성들을 위한 다중주택, 여학생들을 위한 다중주택 이런 식으로 컨셉을 다양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서울 쪽이나 이런 데는 언덕이 많죠. 언덕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전망이 좋고 조망이 좋습니다. 그런 쪽에도 함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사례도 많고 다가구주택은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전부 필로티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가구주택이 현재 많은데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실 때 첫째적으로 자금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랑 차이점 무엇이 있습니까? 다가구 다세 차이점은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에 있어서 역세권 쪽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흔히 말해서 어떤 말이 있냐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 다세대 주택은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도 다세대 주택은 올라간답니다. 이게 서울에서는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인식이 되어 있고, 특히 뭐 여러분들도 경제 TV나 부동산 TV 보셨다시피 역세권 주변 어떤 지역의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실투자 금액 얼마, 그다음에 수익률 얼마, 투자하세요. 많이 보셨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창원은 사실 역세권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한 군데 생길 거예요. 창원중앙역. 거기가 왜 역세권으로 되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뭐 저희 창원도 사실 뭐 경전철을 건설하고 뭐 트램을 건설하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일단은 타당성 평가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안 좋게는 나왔거든요. 타당성 평가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타당성 평가에서 일정 수치 이상 나와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 예전에 경전철을 이제 준비를 할 당시 사업 타당성 평가가 그 수치보다 조금 아래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창원이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경전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왜 실익이 없냐면, 여러분들께서 김해나 그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전철은 두량이에요. 그림은 좀 잘 못 그리지만 경전철 보통 두량입니다. 두량에서 몇 명이 내리겠어요? 몇 명이 타겠습니다? 많이 못 타죠? 진짜 말 그대로 내리고 하는 게 버스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상권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지하철 몇 량이나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럼 지하철에서 내리고 타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은 아닙니다. 저는 경전철에 조금 약간 회의론자입니다. 그래서 경전철 때문에 상권이 산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뭐 김해나 경전철이 뭐 건설한 어떤 지역에 있어서 성공 사례는 아직까지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경전철에 있어서 너무 막연한 기대는 갖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지하철이 낫습니다. 훨씬 낫죠. 그리고 창원은 사실 지하철이 아니기 때문에 경전철로 가거나 트램이라고 있거든요. 트램으로 가면 저 노선 열차 있죠. 노면 열차 죄송합니다. 노면 열차 이걸로 갈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경전철보다 이게 저는 사업 타당성에서는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경전철 들어간다 뭐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살 것이다 말 것이다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경전철은 지하철은 이게 열량 넘잖아요. 여기서 내리고 타고 하는 수백 명 됩니다. 몇십 명 내리겠어요? 몇 명 안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유동인구로 파악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구란다. 역세권에 대해서는 경전철에 대해서는 경전철은 조금 저는 좀 안 좋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하철이나 전철이 낫지만 창원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익률은 입지가 좋으면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실률이 적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성이 좋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 15%, 20%, 몇 프로 너무 그런 것만 따지면 안 돼요. 그거 따지다 보면은 입지가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입지가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임차인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가 대학교 근처라면 대학생들이 많겠고, 업무시설 근처라면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유흥가 근처라면 유흥 관련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입지에 있는 부분과 임차인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수익률 결정이 나지,
수익률만 쫓아가시면은 나중에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립주택하고 아파트입니다.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로 구분 등이 가능하죠. 뭐 위의 형식은 전형적인 빌라 형식이고요. 밑에 형식은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시다시피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구분 등이 마찬가지인데 다세대하고 그러면 연립하고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면적이죠, 면적.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택이 분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파트는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아파트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투자에 있어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들고 와라.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창원 지역이 지금 뭐 예전처럼 오른 기세는 없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들고 가시고, 그리고 이번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심화됐죠. DSR 이런 게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총 신용도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자기 신용 대출이 있는지도 그런 부분을 딱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시되 실투자, 실거주 쪽으로가 제일 낫죠. 현재는. 근데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개발 호재가 큰 곳,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분명히 고평가될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저희 이 창원 주변에서 가장 그런 호재가 큰 지역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 강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북면이라든지 삼진이 어디입니까? 진동, 진전, 진북이죠. 삼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웅동, 용원 이런 쪽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시점인데 타이밍 차이에요. 타이밍 차이. 그리고 제가 창원시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창원 사람이지만 창원시가 행정계획에 대한 실천력이 다른 지자체에게 좀 늦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행정계획이 나와 있으면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창원시에서의 행동 추진력이 그만큼 못 따라옵니다. 제가 그게 아쉽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라왔다면 삼진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면 쪽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북면 쪽도 지금 그 강계라든지 그죠? 이런 쪽에 지금 택지지구는 많이 지금 들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인프라 더 구축돼야 돼요, 사실은. 인프라가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좀 참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을 오르고 내리는 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를 좀 참으셨다가, 장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장류도 처음에 신도시 됐다가 인프라 구축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렸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걸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즈니스 센터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 소호 오피스 아시는 분? 이 비즈니스 센터하고 소호 오피스가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뭐 회의실이 있고 뭐 지금 복도고 이런데, 잠시만요. 여기 소호 오피스거든요. 회의실이 있고 여기도 회의실이고, 여기는 1인 또는 2인 사무실입니다. 여기도 역시 회의실인데, 이게 뭐냐면은 1인 창업이라든지 소규모 창업, 1인 창업 또는 1인 사무실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은 보통 뭐가 있냐면 소오피스 특징이 보증금이
없거나 최소거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세로 계약을 하죠. 월세 하는데 월세가 달달이도 되고 아니면은 2개월 내지 3개월도 되고 6개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주가 가능하고 비상주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사무기기라든지 어떤 편의시설 있죠. 그런 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뭐 복사기나 팩스 또는 뭐 기타 뭐 커피라든지 먹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용선 깔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보안 방지를 위해서 보안 방지 시스템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일일이 적으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알아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소오피스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보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또는 1인 창업에 대해서 돈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들은 이런 소오피스나 비즈니스 센터를 많이 하시는데 창원은 아직까지 그런 게 조금 좀 드물죠. 제가 알기로는 뭐 마산 양덕에는 이거 하나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상가를 들고 계시거나 업무지구나 이런 데 상가를 들고 계실 때 이런 창업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인 창업, 1인 사무실 또는 2인이나 3인 소규모 어떤 창업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소오피스 또는 비즈니스 센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음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네, 뭐 산후조리원하고 독서실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제가 뭐 별다른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독서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 독서실하고 조금 틀립니다. 근데 이것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걸 잘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고, 독서실도 특히 이제 주변 배우 주거단지가 좀 굉장히 있는 부분이 좀 배우 세대가 좀 규모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있는 학군이 옆에 있는 부분들, 그런 데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같이 딱딱한 어떤 독서실 인테리어보다는 좀 특이한 컨셉으로, 항상 여러분들도 뭔가를 이제 계획을 하실 때 남들하고 다른 디자인으로 들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걸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상가주택을 알려드릴 거지만 저는 남들하고 같은 디자인 별로 안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근데 저는 부동산 컨설팅하고 하고 있지만 제가 법률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나 이런 건 전문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저도 여쭤봐요.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일을 협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전문가 주위의 전문가들을 많이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요즘 뭐 많죠. 테크노 요 주변 바로 이쪽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공장들도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고시원입니다. 고시원도 서울 지역에는 고시원에 대해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이라 하죠.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요즘은 고시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있고, 요즘 뭐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쪽도 있지만은 거기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고시원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시원도 괜찮다. 근데 창원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원은 고시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입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디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오피스 했고요. 자, 제일 요즘 인기가 핫한 상가주택입니다. 뭐 이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뽑았지만 굳이 이런 구조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항상 밑에는 상가, 점포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위층에 세개층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원룸을 놓고 주인 세대가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주인 세대 놓고 위쪽으로 원룸을 놓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점포가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다. 그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다가구주택을. 점포가 지금 1층에 있는데 다가구주택 3개층이잖아요. 네? 4층까지요? 3층이요? 아닙니다. 3개층입니다. 3층이 아닙니다. 상가 점포 들어간 데에서 3층이면 2층까지 지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제외합니다. 면적 다가구 그 층에 대한 면적 산정 기준은 다가구 주택에 의해서만 산정이 된다고요. 밑에 점포 뺍니다. 알겠죠? 점포가 1층, 2층, 3층에 들어가 있으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4층, 5층, 6층까지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3개층이요. 이거 꼭 유념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상가들이 사거리 쪽에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대표적인 근린 상가입니다. 아시겠죠? 이 상가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근린 상가인지 일반 상가인지 단지 내 상가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내 상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우 주거의 세대가 작으면은 성공 못 합니다. 아시겠죠? 배우 주거 세대가 어느 일정 부분 돼야 단지 내 상가 성공합니다. 그런 부분 좀 간략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창원분들이 10명 중 9명 물어보는 오피스텔 투자법에 대해서 하는데, 오피스텔은 투자하는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스프레고를 투자 가능한 대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죠? 위에 부분 한번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피스텔 주택이냐? 일단은 오피스텔의 오해의 시작은 사용자 대부분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실사용은 주택이지만 본적은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 업무시설인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거나, 그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 과세가 주택하고 상이하다는 것, 분양 면적 계산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른 이유에서 투자하길 바라고요. 분양 면적 계산하는 거는 제가 향후에 저한테 따로 뭐 요청을 해주시면 그때 따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산정하는 계산이 있거든요. 계산법이. 이거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변청 과정입니다. 쭉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복합 건축 시, 그러니까 상가하고 오피스텔하고 같이 건축 시에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될 경우에는 좀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한다. 이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창원 지역에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뒤에 창원 오피스텔 추천하면서 좀 가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공실률입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칠한 것이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기준의 공통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공통적인 수익성, 수익률, 황금률성, 그 다음 공실률, 이 세 가지죠. 공실률은 임대기간이 만료하고 나서 임차인을 못 구해가지고 나타나는 비율이죠. 뭐 여기 계산식 제가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실률 계산하실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에 이거 있죠? 요거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밑에 참고표로 공실률을 줄이는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혹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죠? 뭐 임차인들이 요구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뭐 도배 이런 뭐 요즘 당연시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가전제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걸 선호를 하죠. 소품 하나하나 작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도 그런 게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 조명도 밝은 게 낫죠. 밝은 게 낫죠. 밝은 게. 조명 어두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방법은 요즘 뭐 다들 CCTV는 요즘 기본적으로 사양이 깔려 있으니까 그렇고, 렌트프리가 뭐냐면은, 렌트프리라는 거는 여러분 그 혹시 뭐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1년 정도의 임대기간 중에서 뭐 2개월 정도를 임차료를 안 내더라도 그걸 갖다가 임대인 대신 내준다든지 그런 거죠. 2개월 정도. 그게 렌트풀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근데 이거는 그 명목상으로 되어 있는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이 전략은 예, 할인이죠. 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 중에 2개월만, 2개월만 그렇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이런 게 또 어디 나타납니까? 신도시에 가면 상가나 뭐 오피스텔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아마 시행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렌트풀이 또 하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시행사가 결국은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하나요? 장사 안 되니까 이럽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렌트풀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했는데 여러분께서 작은 거 하나도 임차인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나 오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물론 입지가 좋은 데는 이렇게 안 하더라도 공실률이 없습니다. 근데 입지가 좀 불안정한 곳 있죠.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즘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임차인분들이. 저도 사실 오피스텔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도배하고 네, 다 했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4시 반까지인데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하실게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할 건데요. 뭐 조금 오버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구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황금성입니다. 제가 그냥 위에는 말 좀 편하게 썼는데 황금성이 뭐냐? 내놓으면 이제 잘 팔리냐 마냐, 빨리 팔리냐 빨리 안 팔리냐 이 말이죠. 팔려서 금방금방 팔리면 이 황금성 좋은 겁니다. 근데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래가면 그 황금성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황금성이 수익률하고 공실률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갖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자, 황금성 좋은 오피스텔 이거 지금 두 개가 비교가 아닙니다. 제가 표를 좀 잘 못 만들었는데 이거 두 개 따로입니다.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황금성 좋은 오피스텔 조건은 일단 체크 포인트는 공실률이 낮은 거 당연하죠. 공실률이 낮아야지 빨리빨리 환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실률 낮은 걸 떼야 되고 수익률이 높아야죠. 수익률 높은 분들은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 수익률이 높은 만큼 잘 나가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밑에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좋다. 실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진입 장벽이 낮죠. 오피스텔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이건 뭐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근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입지가 좋거나 해서 하는 경우는 투자 금액이 조금 높더라도 황금성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황금성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 시점에 있어가지고 투자 물건이 언제 나왔는가 보자. 투자 물건이 예를 들어 오래됐습니다. 또 황금성이 좋나요? 아니죠.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점이 언제 나왔는지 물어보죠. 그 다음에 기간을 두고 투자하고 매매 시점을, 매매 기간을 파악하자. 매매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매매 기간이 오래될수록 안 좋고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으면은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구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상가 구입이나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공인중개사 몇 군데 가십니까? 맞죠. 그렇죠. 뭐 요즘 뭐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가셔야 됩니다.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동일한 물건을 취급하는 여러 공인중개사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공인중개사분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그런 것들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이 사람만의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품을 많이 파셔가지고 한 만큼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많습니다. 시세도 파악이 다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인중개사 친하게 지내시면 나중에 딜하기도 좋습니다. 복비 조금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컨설팅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저 중개업자 아닙니다. 저는 컨설팅 업자지 중개업자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팝니다. 여러분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수자인 것처럼도 들어가고 공인중개사에 매도자인 것처럼도 들어가란 말이죠. 매수자인 것처럼만 들어가면 이 사람 매수하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게 또 대응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느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매도자인 것처럼 또 들어가면 얘기가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공인중개사 가지고 매수자인 것처럼도 들어가고 매도자인 것처럼도 들어가시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이분들도 딱 보시면은 여러분 공인중개사분들께서도 누군가 들어오실 때 이 사람이 뭘 할 거다 이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대반에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만나실 경우에는 너무 많은 걸 드러내시도 안 되지만은 하더라도 진실을 가지고 드러내시고 자기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알려줘요. 안 그렇습니까? 좀 친하게 지내시고 음료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바카스 같은 거 하면 좀 주시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셔야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매수자인 것처럼도 행동하고 매도자인 것처럼도 행동해라. 금액차가 있을수록 좋고요. 있을수록 좋습니까? 나쁩니까? 금액차는 안 좋습니다. 낮아요. 황금성이 낮아요. 금액차가 있을수록. 그리고 밑에는 자, 주변 오피스텔이 지금 융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남동 몰려있죠. 중앙동도 있고 융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뭐 특히 조금 신축에 관련된 금액이, 신축에 관련된 부분이 좀 해당 사항이 많은데, 융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시세 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오피스텔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융자 금액이 많을수록 황금성이 유리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만 구분할 줄 알자. 이제 나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는. 그래서 다가구는 개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로 못 팔죠. 통으로 팝니다. 통으로. 여기 나와 있다시죠. 다중주택, 시사 안 되는 거. 세대하고 연립하고 어떻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면적 차이죠. 면적 차이. 이하냐 이상이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도 요즘은 면적 잘 나옵니다. 잘 빠져나왔어요. 요즘은 아파트 짓는 기술이 그대로 다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세대 잘 빠져나옵니다. 고시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보기를 남겨주시거나 할 때 잘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를 다 드리니까 필기를, 이거는 굳이 필기하지 마십시오.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좀 시간상으로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받으시고 나서 참고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세대하고 다가구 좀 비교해 놨습니다. 다세대는 4층, 4개층이고 다가구는 3층이죠. 그리고
구분 소유, 구분 등기라죠. 구분 독립이 분양이 가능한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면적 차이도 뭐 면적 차이 그렇게는 없지만 세대간 그 구분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다중주택 사례가 없습니다. 방이 빼곡하죠. 여기 뭐 있습니까? 주방, 식당 있죠. 그죠? 여기 공동식당입니다. 방은 규모가 작아요. 방은 정말 책상, 침대, 가구 하나 되면 딱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틀리지만은 서울엔 인기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익률이 10%에서 15% 정도 이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컨셉을 잘 생각해보세요. 여성만을 위한 뭐 어떤 이런 거 또는 취미나 뭐가 같은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거. 요즘 혹시 뉴스에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취미나 이런 게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살고 하는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를 그냥 남들 짓는다고 똑같이 지어버리면은 입지가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수익률이 결국 나중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을 때 조금 특이한 디자인, 남들하고 다른 디자인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이런 쪽의 투자도 저는 뭐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일일이 수익률 계산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릴 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 이거는 융자가 있는 경우고 융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죠? 보증금 있고 월세 있고 이렇게 구매했다면은, 자, 월세에서 12를 곱하면 1년에 수익이 나오죠. 그죠? 거기서 실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보증금 1을 빼야죠. 그 빼면은 나누면, 빼가지고 나누면 8%입니다. 이 융자 없는 경우. 밑에는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 있을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대출이자 빼야죠. 그죠? 대출이자 빼고 계산을 하시면은 14%가 나온다 하고 8%에서 14% 그러면은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밑에 플러스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가 대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출. 지렛대 원리가 레버리지잖아요. 대출이라 보시면 되는데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미리 다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플러스 레버리지 효과만 나타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 수익이 크면은 밑에 중요한 건데요. 기대 수익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기대 수익이 높은 데는 입지가 그만큼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창원 중앙역세권 쪽에 지금 용지 분양 그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한마음병이죠. 역세권, 창원 중앙역세권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필기를 하실 분은 필기를 하는데 뭐 대충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창원 중앙역세권은 일단 첫 번째로 역세권이다. 뭐 어떤 역세권은 신설되는 역세권이다. 신규입니다. 신규. 창원에. 그 다음에 역세권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창원대학교 8,000명에서 10,000명이죠. 재적이면. 학세권. 그 다음에 도청 공공기관 있죠. 도청 주변에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공세권. 그 다음에 역세권. 그 다음에 녹지권. 녹지가 있죠. 저 중앙동 역세권 좀 개발사 보시면 녹지가 형성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토월공원 있고, 그렇죠? 녹세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될 게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뭐 다세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어디입니까? 역세권이죠. 이건 뭐 서울 쪽에 있는 지하철 더블 트리플 역세권들, 그죠? 요즘은 이제 뭐 GTX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GTX 건설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기고 해서 어디가 지금 제일 뜨고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삼성인형이죠. 삼성.
몇 개 노선이 지나갑니까? 8개죠. 굉장합니다. 그럼 유동부가 8개 노선에서 다 내려봐요. 어마어마하죠. 삼성역 뜹니다. 나중에 강남 지금 뭐 노면 그죠? 여기서 분명히 삼성으로 옮겨갑니다. 이거는 서울 쪽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런 특징이 있고, 학생권 대학교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이건 대학가들 이 두 개가 좋죠. 역세권하고 대학가, 이거는 필수 공식입니다. 대학가 있는 데서 원룸 안 나가는 데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 뭐 대학도 보면 안에 저 기숙사 이런 것도 워낙 뭐 잘 지어놓고 하니까 조금 예전보다 그렇지만 역세권이나 대학가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상권 이동할 것 같다는 거죠. 창원의 현재 상권이 어디입니까? 상남동, 그죠? 상권이 분명히 이동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보시면은 한마음병원 들어가죠. 이게 지금 수도권 이남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입니다. 병실이 몇 개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1000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크게 규모 짓고 있어요. 이 크기 보세요. 작은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그런데다 이거 뭐 들어갑니까? 한마음병원, 그 다음에 컨벤션, 뭐 호텔 이런 거 들어가겠죠. 모텔도 들어갈 겁니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상업시설. 창원중앙역 현재 상업시설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출장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상암로 가죠. 여기서 숙박하고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상업시설 들어오고 모텔 생기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 굳이 일로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상권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규모가 역세권이라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저쪽이 분명히 상권 이동은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첫 번째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학세권, 대학가가 있는 곳인 게 있죠. 공공기관이 있죠. 역세권 있고, 이거 다 갖춰진데 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혹시 제가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마산 복선전철, 요거 언제 개통합니까? 2020년. 자, 잘 들어보세요. 현재 부산에서, 마산에서 출발해갖고 부산까지 가는데 몇 킬로 걸립니까? 거리가 87킬로. 그렇죠? 81킬로입니까? 80킬로면 그럴 건데? 잠깐만요. 87km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 수치가 한 가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예, 언제까지 나갑니까? 몇 킬로 줄어듭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거리가 마산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뚫러 가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이치해지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거리가 짧아집니다. 한 30km 넘게 짧아져요. 그리고 운행 시간은 몇 분 줄어듭니까? 1시간 28분 걸리거든요. 마산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게 몇 분 줄어들까요? 50분 줄어드는데 50분 줄어든다고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글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부산 마산 복선전철 제가 쓴 블로그 글 보셨습니까? 네. 제가 여기 보면은 창원과 부산의 빨대 효과까지 적어놨습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이거 50분 줄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주요역이 어디 있습니까? 부천, 마산, 복선 전체 주요역요. 자, 부산에서 가볼게요. 지금 주요역이 사상역, 그죠? 사상 뭐가 지금 짓고 있습니까? 사상 스마트시티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서부산 청사가 어디로 갑니까? 사상 가죠. 그 다음에 도심 재생사업 하죠. 사상역을 갖다가 또 뭐 어떻게 만든답니까? 이거 나중에 좀 이따 갈 건데, 사상역을 복합반선센터처럼 해가지고 뭐 움직일 겁니다. 이 복합반선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상역 중요하죠. 그 다음 사상역에서 어디로 갑니까? 제일 중요한 역이죠, 여기. 지금 제일 핫하고. 그렇죠. 강서. 김해공항역이죠. 여러분들 만약 이거 생기면은 차 타고 김해공항 가시겠어요? 리무진 타고 김해공항 가시겠어요? 안 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해공항역에 있죠. 김해공항 지금 원래가 가덕도하고 밀양하고 싸우다가 가덕도 밀양 다 취소되고 김해공항 리뉴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원래 정치권들이 김해공항 된다, 가덕도 된다, 밀양 된다 서로 싸웠죠. 행정계획에서는 김해공항으로 결국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간다 생각했어요. 행정계획 그리 나와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바꿉니다. 행정계획 일단 나와 있는 거는 진행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김포에 공항 있죠. 그 다음에 인천공항 있죠. 서울에 수도권 인구가 몇 만입니까? 2,500만입니다. 2천만, 2,500만에 있는 인구에서 2개밖에 없는데 경남, 경북까지 해가지고 영남권에 몇 개 있습니까? 공항이 5개인가 4개인가 그렇죠. 말이 됩니까? 인구가 2천만 돼요. 관광하고 있는 제주도도 1공항 있는 지금 2공항 건설한다 하고 있죠. 관광객들이 몇만씩 들어옵니까? 연간 1,000만이죠. 1,000만 들어오는 이곳에도 이제 공항 하나 더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공항이 몇 개냐고요. 이게 당연히 김해공항 리뉴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 가덕도하고 밀양 투자할 때 제 아는 사람들 김해공항 저는 추천했습니다. 경매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김해공항 옆쪽에 주변에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이 사람. 이게 굉장합니다. 행정계획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행정계획이 소문으로만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행정계획을 절대로 행정계획을 기반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 그래서 김해공항역 있죠. 그 다음 어디입니까? 가락역. 가락역은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락역이요, 여기가 산입니다. 이건 뭡니까? 강이죠. 이쪽에 생겼죠. 역세권 개발 가능하겠습니까? 산 이거 어떻게 허물까요? 포크레인 한 100대 200대 들고 와야 됩니까? 산 못 허뭅니다. 저는 그래서 이쪽은 가락도 분명히 지금 옆에 보면은 가락 옆에 에코 델타시티 있죠. 강서. 그 다음에 밑에 명지 국대신도시 있죠. 있어서 가락역도 괜찮다고 파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락역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역세권 개발과 사업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락역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역 또 하나 나옵니다. 장유역. 장유 지금 가보시면 내덕지구 있죠. 내덕지구. 개발 사업 하지 않습니까? 여기 상업시설 들어와요. 그리고 장유 내덕지구 옆에 뭐 있습니까? 김해 의생명단지 하고 일반 산업단지하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택지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 이거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산업단지 몇만 평 이상, 100만 평 이상 들어오면 되는데, 산업단지가 결국 뭡니까? 일터죠, 일터. 택지지구는요, 잠자고 쉬니까 쉼터. 상업지구는요, 놀고 마시고 하는 데니까는 놀이터.
몇 터입니까? 3터. 투자 기본 베이스입니다. 투자 기본 베이스라고요. 지금 김해 역사 보면 장유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내덕지구 지금 있고, 여기 보면은 의생명관 단지 있고, 뭐 이래 있죠. 일반 산업 단지 있고. 내덕지구, 그리고 김해 장유역은 더블 역세권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유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장유역 다음에. 여기 투자처 장유역도. 김해 공항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치 말이죠. 김해 공항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랑역 별로 재미없습니다. 장유역은 보시고 들어가시면 여기 아파트도 짓고 지금 나중에 상업시설하고 들어올 거거든요. 추천합니다. 알았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안 되면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그다음 어디입니까? 중앙역. 중앙역이죠. 핵심역입니다. 창원 중앙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출퇴근을 하는데 부산에서 창원 오는 사람 뭐 때문에 올까요? 출퇴근. 그죠? 왜? 대기업. 요 LG하고 효성 뭐 많잖아요. GM대우하고 뭐 두산 있고. 출퇴근의 요소로서는 부산에서 창원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부산으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은 왜 갈까요? 관광, 문화, 쇼핑. 그죠? 아무래도 부산이 더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기업 때문에 출근 이런 것 때문에 부산에서 여기로 오고, 저희가 이제 부산으로 가는 건 뭐 쇼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죠. 근데 창원이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프로 스포츠단 있죠. NC하고 LG 농구장, 그죠? 마케팅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복선전철로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굉장할 겁니다. 유동인구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지금도 중앙역, 창원역, 마산역 중에 어디가 제일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창원 중앙역. 맞죠? 근데 창원 중앙역에 복선전철까지 이제 개통이 된다. 그럼 누가 김해공항까지 버스 타고 가요? 다 이거 타고 가지. 그죠? 그 다음에 부산까지도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들 부산 가시다 보면은 동서 고가도로 안 밀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럼 저쪽에 을수도 대교로, 제가 좀 잡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을수도 대교로 가서 먹거리 갈 겁니까? 강수로 해서. 아니면은 또 양산으로 해갖고 내려올 거예요. 이게 1시간 넘게 걸린다고요. 근데 저 마산에서 부전역까지 몇 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요. 차보다 더 빠릅니다. 이제 부산까지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알려드려야 될 게, 첫 시간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곧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철로를 보시면 단선이 있고 복선이 있죠. 지금 부산 마산 건설하는 철로가 어떤 철로입니까? 복선전철이죠. 이거 뭐다? 철로 2개죠. 양방향 아닙니까? 지금 근데 원래 뭐였습니까? 단선이었죠. 단선이면은 가는 놈 가고 오는 놈 올 때 가는 놈이 먼저 가라. 그 다음에 온다. 그거 아닙니까? 철로 같이 못 오잖아요. 부딪히고로. 그죠? 그러면 복선전철이면 뭐가 장점이 있겠습니까? 여객 수송이 많아지죠. 그죠? 여객 수송이 많아지고 또 시간이 단축되죠. 이 시간 단축되면서 뭐가 좋습니까? 수송 비용이 절감되고 물류 비용이, 죄송합니다, 글씨가,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그죠? 그런데다가 배차 간격은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배차 간격.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선전철 이게 지금 어디 또 이게 중요한 또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게 창원입니다. 창원에서 부산까지 가죠. 또 뭐랑 연계됩니까? 울산 부산 복선전철. 울산 부산 복선전철은 곧 개통입니다. 2018년도 개통해요. 어? 울산 부산 먼저 개통된다고요. 이게 나중에 제가 투자처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동남 경제권이라고 광역 도시권의 이제 광역 경제권이 우리나라가 5+2 광역 경제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창원하고 부산하고 울산이 속해된 데가 동남권이에요. 동남권의 핵심 거점 도시 세 개가 뭐겠습니까? 창원, 부산, 울산입니다. 이걸 연결하는 게 전철, 복선전철. 행정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세 개 이어지면 창원에서 울산 가는 것도 전철 타고 가면 됩니다. 저 타고. 여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 있죠. 그 뭐 부산하고 울산 사이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죠. 개발 호재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역세권이니까.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설명하면 잘 없습니다. 전국에. 없어요. 전부는 뭐 아파트 가격이나 보고 있고 그런 설명을 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큰 틀에서 여러분들께서 찾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연결되면은 투자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제는 조금 더 넓고 깊게 봐야 됩니다. 내고장 창원도 중요하고인데요. 내고장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거 뉴스도 보고 내가 스크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는 투자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역세권 이쪽이 된다는 겁니다. 이쪽이 나중에 되면은 아무래도 괜찮겠죠. 다 해놨죠. 설명. 네. 그래서 이거를 자족적 기능 갖췄다. 자족적 기능이 뭐냐? 안에서 놀고 마시고 먹고 쉼터, 일터, 놀이터 다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또 그 역세권에 업무시설이 막 들어서는 것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이나 또는 뭐 그 주변에 공단까지도 그렇게 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음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어디입니까? 네, 그 유니시티 오피스텔 이름 말 안 합니다. 네. 유니시티가 지금 39사에서 지금 뭐 저도 그 열기를 어마어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해서 하는데 오피스텔이 특히 지금 이제 신세계 그죠? 쇼핑몰 일단 들어서면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팔령동 쪽이 왜 좋냐면은 북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길목이잖아요. 그죠? 공단도 바로 수혜 지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제 그리고 대단지가 그죠? 그게 지금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형성되려는 그 공원도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설명을 보시면은 예 1번부터 3번까지는 제가 그냥 적어놨습니다. 보시고 이게 원스톱 라이프죠. 그러니까 주거, 쇼핑, 문화 이 대형 쇼핑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해에서 아울렛 잘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거기는 매일 이제 주말이나 가면 그렇게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원활하다. 공단하고 수요처 가깝다. 그래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산경제구역의 신항만입니다. 여기 오피스텔 말 안 하겠습니다. 이쪽만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이 있길래 제가 붙여왔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부산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그리고 두 개의 자치시가 밀고 있죠. 어디입니까? 창원과 부산에서. 그 증거를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이쪽도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녹산공단의 근로자 수 몇만 명입니까? 35,000명. 그죠? 옹동하고 이쪽 지구가 몇만 명입니까? 1만 명. 그 다음에 부산과학산업단지 아시죠? 부산과학산업단지랑 그 다음에 저 생고 산업단지하고 이쪽은 화전산업단지 그죠? 그 인구수 많잖아요. 르노 삼성 몇 명 있습니까? 3,000명. 그죠? 신항만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4에서 5,000명. 신항만에 관련된 유통물류 관련 종사자는요 2만 명. 이거 몇 만입니까? 10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단지, 택지, 산업지구. 이 산업지구는 참 이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명지국제신도시 가보셨습니까? 여기하고 지금 산업시설은 어디가 갔냐 서로 도토리 기재기 하고 있죠. 부산 쪽에서 투자한다. 부산 사람들 일로 온다. 국제신도시 쪽으로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컨설팅한 사람이잖아요. 25번 넘게 가봤습니다. 명지만. 그래서 그런데 뭐 아는 사람들 저한테 뭐 아파트 괜찮은 거 있는지 좀 저는 그 아파트를 원래 제가 잘 안 하는데 하나 그냥 소개를 하나 시켜드렸습니다. 그분도 물론 그만큼 만족을 했고요. 신항만은 오피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른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데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신항만이 저는 참 괜찮다고 봅니다. 이 항만 종사자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 항만 종사자가 2만 명이면은 예를 들어 뭐 평택항도 그렇고 지금 뭐 광양항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런 데서 종사자가 예를 들어 2만 명이다. 그러면 몇만짜리 신도시 건설해야 되겠습니까? 3인가 합쳐서 그죠? 6만 명이죠. 배후도시, 항만 배후도시를 건설을 할 때 기본적인 패턴은 항만 종사자 인구에 따라서 그 인구의 3가구 정도를 보통 보거든요. 3인 가구를. 그럼 요 정도 들어오려면 아파트 뭐 들어와야 되고 오피스텔 들어와야 되고 아파텔도 들어와야 되고 그죠? 괜찮습니다. 또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줄이 써놨습니다. 그죠? 네. 뭐 중심이고 수혜층이고 네. 보시고요. 네. 이것까지 하려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리겠네요. 이거 좀 이따 할까요? 네, 원래 이거 다음에 임야를 하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임야가 사실은 이제 제 주력 분야이기도 하고 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좀 마저 설명을 하고 임야가 좀 내용이 제가 오늘은 좀 기본이라서 심한은 아닙니다만 임야의 또 용어라든지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거거든요. 일단은 한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